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확진자가 430명이 나왔습니다. 계속 400명대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계속, 상황이 안 좋다 이 말씀만 드리니까, 죄송한데요, 정말. 근데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이제 거의 400명에서 450명이 뉴 노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새로운 기준이 되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상 곳곳에서 너무도 많은 그런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확산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경향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위쪽 내지 옆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좋지가 않고요. 양성률, 그 이외에 거의 우리가 지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안 잡힌다고 해서 교수님이 죄송해 하시진 않아도 되지 않나.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기자는 어떤가요? 네, 설 교수님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는 거 맞고요. 예. 네,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은 이제 또렷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 지방의 확진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게 수도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예. 이제 전국으로 이제 약간씩 퍼져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유행 양상이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방역당국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1년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들은 선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달이 넘도록 300명, 400명대 이상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제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 방역당국에서 확인했던 사항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한 30% 정도는 기존의 확진 환자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라고 밝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람들의 숫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족 간 전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가족 간 전파나 직장생활 전파나 혹은 드문드문 있는 지인과의 만남을 통한 전파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아예 중단하지 않는 한에서는 막을 수 없는 감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확산세 특징 중에 하나를 비수도권의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확진자의 비율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비수도권 상황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거제에서는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확산을 좀 막으려는 지자체의 고육책 같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입원인 경우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미리 받고 음성이 되어야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아마 지방 쪽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나 또는 어떤 검사 이런 걸 받을 때에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어야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입원자와 관계없이 병원을 출입하는, 아마 병원도 모든 병의원, 적은 병원이 아니라 제법 큰 병원일 경우에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병원 출입, 특히 큰 병원을 출입할 때는 지금의 조치가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더더구나 좀 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병원을 출입하는 분들 중에서 병원 측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측에서 약간의 유증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 출입 자체를 염두에 두시기보다는 그 전이라도 유증상인 경우에는 언제나 유증상 때문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안전한 사회 또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고를 드리면은 이제 거제시라던가 혹은 진주시처럼 과거에는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확진 환자 숫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예전에 수도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약간의 익명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권해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지역사회 방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거기는 방역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열이 좀 나거나 이러면은 그냥 일상적인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 가서 해열제 같은 것들을 사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강제적으로 해열제를 사신 분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검사를 권유하기보다는 약국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일상적으로 해열제나 진통제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에게 증상을 체크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선제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자체의 빠른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정선미 기자의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문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업이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대답이 34%에 나왔는데요. 이제 국내에 그 코로나19가 생긴 지 1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 고용과 노동,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노무사를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진아 노무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사용자들의 맞는 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하고 사유가 정당한 해고로 볼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으로 노동자들을 생계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동의를 한다면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하기도 한 거죠. 근데 현재 코로나19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어렵다라는 말 한마디가 일종의 맞는 키가 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너무 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라는 식의 해고 통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한다거나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급휴직에 동의해달라라는 식의 무급휴직 동의를 좀 강요하는 경우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문제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맞으나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이 진짜 코로나19로 당장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매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사업장들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같이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그 지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오히려 권고사직을 행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이직 처리를 하는 그런 악용 사례들조차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사용자, 사업자도 힘들겠지만 굳이 갑을관계로 치면은 노동자가 의뢰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네네. 더 나라 차원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도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직장도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차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접수된 혹은 발견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시설에서 퇴소를 한다거나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는 것은, 중대본에서도 이제 이 사람은 완치가 된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복귀하려고 하자 이제 격리 해제자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복귀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더 무급으로
휴직을 하도록 해라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도 발견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 해제 시점에서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해제를 하는 것은 감염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려면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결과 확인서를 가지고 와라라는 식으로 일종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병균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이제 그 직원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크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당신과 같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다른 사업장을 좀 알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병균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런 식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대본에서는 직장에서 격리 해제자들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 요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봐서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까지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당 규정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기도 해서요. 매우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문화적으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사업장이 배포하는 형식의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들, 이 부분은 참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코로나로 이제 뭐 사업주든 노동자든 모두가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가장 약한 고리, 그러니까 가장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먼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그렇게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아 노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은 뭐 일상 곳곳에서 또 어디에서 감염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셔야겠지만 그런데 확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셈일 텐데 이 문화를 좀 바꾸려면 이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몰라서 잘못 대처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바이러스 중에는 피로만 전파가 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심지어 에이즈 바이러스도 혈액으로만 통하기 때문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뭐 에이즈 환자와 같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하거나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듯이 우리가 몰라서 이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완치가 되고 나면은 전혀 전파력도 없고 그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나랑 똑같단 말이죠. 내가 감염되지 않은 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언제든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 차원에서 상호간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공동의 적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를 물리쳐야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신과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백신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률이 독감 백신의 80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이건 완전히 가짜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전제부터가 틀렸는데요. 첫째 하나는 독감 백신이 사망을 초래한 것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을 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독감 백신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이 사망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 사례가 관찰된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직 한 건도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백신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현혹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3일부터 그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접종이 본격적으로 네.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그 상반기 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걸 비교하는 게 가능해지냐면 2019년 상반기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와 그리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2021년 상반기에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를 비교를 하면은 평시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65세 이상 숫자와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2019년과 2021년을 비교를 했는데 코로나 변수를 제외하고서 근데 갑자기 백신을 접종하고 난 2021년에 요양원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사망자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건 백신과 사망자 간에 어쩌면은 상관관계는 혹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변수를 제외하고도 2019년에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의 상반기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숫자나 2021년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사망자 숫자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그건 백신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사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정확한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 백신보다 코로나19 네. 백신이 사망률을 훨씬 더 높인다라는 건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할 만한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가 백신 접종률을 낮추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는 것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이제 저희가 문 대통령 부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 뉴스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접종 후기가 올라왔어요. 문 대통령의 접종 후기 어떤 내용입니까? 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접종한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통령 부부가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접종한 후에 일단은 그 젊은 사람들처럼 통증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지병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밤에 여사나 대통령 두 분 다 미열이 약간 있었지만은 하루 개운하게 자고 나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혹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예, 대통령이 고혈압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거 약간 불필요한 노이즈 같긴 한데 심장병, 부정맥, 만성 신부전이 있는 75세 이상 주민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라는 안내문이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기저질환자일수록 코로나19 백신을 더욱더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내문을 보면 일단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맞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자구를 두고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장병, 부정맥, 만성 신부전, 또 그 이외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75세 이상 주민분들은 맞으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또 본인이 맞으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던가? 이것은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오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병이 있어서 지병 때문에 접종센터로 가시기가 다소 어려운 분들은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종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병이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접종센터로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접종이 안 되니까 추후에 방문해서 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이동이 안 되니까 접종센터로 못 가니까 우리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분도 반드시 접종이 돼야 되는데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접종센터로 접종이 안 되니까 아마 당국에서 조율을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접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아마 정정이 되어서 곧 다시 아마 어떤 지침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첨언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부정맥이나 만성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백신을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백신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접종률과 관련된 이야기 짧게 여쭤볼게요. 일반인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접종하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70%에 가까운 68%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안 맞겠다라고 하신 분이 12.9%로 10%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뜻 맞겠다라고 답하지 않은 걸 보면은 네. 사실은 한 30%에 가까운 숫자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약간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지난 2달간 언론이라던가 혹은 국민의힘 같은 야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롯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코로나19 극복이 늦어지면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 기자님 얘기해 주신 포인트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의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정도 보이는데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백신 접종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한 70%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향후에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효과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접종을 유보했던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국 사례에서도 확실히 관찰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뭐 한 10%나 20%를 아직 접종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유보적인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속도를 더 높이면 예컨대 6월 말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한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20%가 넘는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백신 접종에 의한 상황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백신 접종을 유보했던 분들도 이제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30% 정도가 커 보이고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향후에는 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사실 지인들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결과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나도 백신 맞을 걸 하는 후회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 신청을 한 다음에 백신 접종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먼저 접종을 할수록 사회공동체 전체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1차 신청 기간 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접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네. 방역 당국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분들을 아예 그냥 후순위로 밀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주변 분들에게 좀 홍보? 뭐랄까, 나 맞았는데 괜찮더라. 라는 얘기를 한두 마디씩만 거두셔도, 나 그냥 안 맞아도 괜찮겠지 했던 분들의 마음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래서 드네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은 가끔씩 어르신들과 연결을 해서 네, 증상은 어떤지. 증상이 어떤지 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나는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렇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네, 4월부터 이제 75세 고령층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화이자 백신의 접종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화이자 백신의 접종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률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용성은 조금 높다라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이자 백신은 지금 화이자라는 기업이 믿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해지고 약속한 물량을 언제 우리한테 공급할지가 지금 미지수거든요. 예. 이제 바로 그 대목이 굉장히 불확실해서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화이자를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강 기자가 지적을 해주는데요. 화이자라는 기업을 우리가 믿기 힘든 겁니까, 진짜? 화이자라는 기업은 이제 제약회사로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가 백신과 관련해서 보인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행보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많은 백신을 개발했던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화이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회사가 화이자예요. 또 하나는 화이자는 여러 국가나 여러 구매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장 유리한 구매자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는 이런 좀 도덕적으로 보면 다소가 문제가 있는 그런 행보를 지금 백신 국면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 기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백신은 전 세계에 상당히 유력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정부기관 또 그런 단체들에게서 이것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파이자가 그런 점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파이자가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백신을 맞은 나라를 좀 살펴볼게요. 그 나라의 보이는 행보들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요. 영국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 대목부터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의 상황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영국은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확진 환자 숫자도 가장 많고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코로나19 방향이 엉망진창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월 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영국 인구가 이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70대,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백신을 접종한 지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런 영국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네,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제가 딱 한 가지만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 그러니까 1월 22일 날 영국 전체에서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2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그러니까 2달이 지난 지금 일주일간의 평균 사망자는 85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를 했군요. 네, 사망자 1,200명에서 사망자 85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감소를 했다라는 2달 것입니다. 만에. 2달 만에. 근데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70대, 80대 고령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접종을 해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90% 이상이 다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을 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을 백신으로 보호를 하고 나니까 유행 상황도 점점 잡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 숫자 그리고 중환자에서 자칫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숫자, 이 정도 추세도라면 5월이 되면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예. 내용의 영국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백신의 힘입니다. 네. 특히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또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맞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장 위험한 분들을,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아진 거죠. 숨통이 좀 튀었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영국의 길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부정적이었던 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유럽연합 국가들은 다시 확산 기로에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또 봐서 얼마나 이 백신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3상 결과 미국에서 진행된 데이터가 뭐 오래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데이터 보정 작업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 FDA가 옛날 데이터를 좀 넣은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제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미국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제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제출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어요. 원래 전 연령군에 있어서의 백신 효과가 79%였던 것이 다소 떨어집니다. 76%로.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증 진행이나 입원을 방지하는 것은 100% 유지가 그대로 되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65세 이상에게 있어서의 백신 효과는 기존 80%에서 85%로 5%포인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있어서의 효과가 늘어나니까 전체 군에 있어서의 효과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중증으로 빠지는 것과 입원을 방지하는 여부인데 이것은 100%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65세 이상에 있어서의 효과가 85%로 높아졌다고 하는 점, 또 미국에서는 4주 간격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뿐만 아니라 12주까지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공급에 있어서의 그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것을 다 감안하고 강 기자님 말씀하신 영국의 상황까지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너무도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에 잘 있는 거죠? 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